2, 3년 만기 적금 든다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 사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상황에도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것만큼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5년 이상 좀 길게 보고 모아가면서 좀 템베거 네. 이런 섹터 혹시 주식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5년뿐만 아니라 전 10년 이상도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모으는 게 막 5년 10년 모으기보다 사모으는 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 3년 만기 적금 든다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 사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메타버스 자율주행입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일단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큰 자금을 들이면서 인프라 확충을 해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메타버스 자율주행이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역발상에 대한 투자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국면과 인플레이션 국면이 겹쳐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라고 불리는 애플마저도 긴축 경영을 펼치고 있어요. 추가 투자를 하기보다 지키기 위한 경영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인력을 감축시키고 이런 부분. 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것만큼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메타버스 자율주행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그래요. 지금 그렇구나. 애플, 뭐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국내 삼성전자까지도 이러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슬슬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빅테크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 메타버스 기기를 언제 출시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로 지금 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요 부품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상한가 하나 찍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여러분들 가장 또 관심 많은 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2차 전지 sek터도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동차의 혁신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 다음 혁신이 바로 자율주행이거든요. 그죠? 자율주행은 이미 시작됐어요. 반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차를 뽑았는데 반자율주행 모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요?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요? 네.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지금 자율주행 시작됐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 주요 부품들이 이미 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더 늘려나갈 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하던 자율주행을 하던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아, 이게 공통분모예요? 예. 카메라가? 예. 공통분모. 오, 대박이다.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 가장 또 오래 뜨거웠던 감자가 로봇주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현대차, 그 다음에 LG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로봇 본격적인 양산하겠다. 로봇 TFE 신설하고 막 투자하니까 국내 로봇도 빵빵빵 떴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가오는 또 테슬라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인간형 로봇을 또 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결국엔 또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로봇도 뭐 설명은 길지만 심플하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언제 다칠지 아플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당장에 생산을 할 때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역시도 지금 우리가 커피숍을 가든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든 다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심지어 서빙 로봇이 또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로봇이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로봇이 우리 지금 삶 속에 빠르게 지금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도 역시나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로봇에도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바로 카메라예요. 왜냐하면 셋 다 작동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메타버스는 뭐예요? 현실 세상에 가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현실 세상을 내가 기기로 봐야 돼요. 그렇죠. 보려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인지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운전자 필요 없이 알아서 가려면 주변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봐야지. 카메라로. 로봇도 지가 알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려면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카메라로. 그렇구나. 카메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카방반 그 중요한 카가 카가 또 카메라. 그래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교집합이 카메라다. 와, 그렇구나. 네, 카메라가 또 중요한 게 탈중국화에 따른 반사수혜가 돼요. 뭐냐면 우리끼리 놀아. 지금 메타버스 자율주행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다 미국, 유럽 쪽에 있어요.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얘네들이 다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는 원래 양대산맥.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다 논아먹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거 안 쓰면 다 우리나라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장 또 선두라고 누구든 알고 있는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을 다 우리나라 거 써요. LG노텍, 삼성전기 거. 네. 얘네들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근데 얘네 또 마찬가지로 특히 삼성전기가 시장이 마찬가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총이 큰지라 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주도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근데 당장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보고 싶으면 좀 중소형주 쪽으로 찾아보셔야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에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거 또는 자율주행에 납품할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좀 더 텐베거가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수빈쌤이 제가 좀 놀라운 게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예. 형님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식견이 엄청나신 것 같고 이게 보통 텐베거 이러면 네. 지금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에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 그냥 각각을 얘기하지 네네. 여기서 또 막 공통분모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 탈세계화도 그렇고 네. 그 되게 핵심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수빈 씨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 네네. 오늘 신이 카방반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수빈 쌤한테 1억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싶으신지. 비율을 만약에 따진다면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카메라의 비중을 좀 한 20-30% 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좋은 거는 또 신재생이 좋아 보이는데 신재생 중에서 일단은 좀 눌릴 기회를 삼아서 좀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제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액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 할 것 같고 방산도 눌릴 때 짧게 좀 모아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오히려 좀 모아갈 것 같아요. 반도체를 한 비중 10에서 20%.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크 쪽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개념으로 테크 쪽 카메라 반도체 쪽을 중점적으로 좀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명히 테크 쪽이 오르면 이 친환경 쪽이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때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네네. 좀 많이 비중을 좀 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자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종목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 탈세계화에 따라서 이 미국과 유럽이 투자를 하고 탈중국화 움직임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 드렸는데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반기 이후로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게 중국이 맞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맞받아 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상 최초로 주석이 중국의 우두머리가 3번째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놓여져 있어요. 역사상 최초로 3연임을 한다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중국은요, 미국과 달리 작년 하반기부터 길을 달리 갔습니다. 중국 진짜 또 무서운 국가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풀 때 중국만큼은 돈을 안 풀었어요.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뚱맞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선진국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중국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남들이 몸살 잃을 때 자기네들은 아직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제로 코로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을 풀었습니다. 이게 한 9개월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중국이 돈 풀기를 했던 흐름이 거의 1년 정도 풀었거든요.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보면 이제 돈 풀기 흐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풀었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쓰는 시점이 바로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 시점과 맞물려 있다. 노린 게 아닌가. 지금 경기를 어찌됐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률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줄 때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썼던 방식이 뭐냐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땅 갈아엎은 거예요. 인프라. 그래서 뭐 도로 깔고 뭐 철도 깔고 뭐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최근에 여기에 뭐 1조 위안 투자하겠다라고 또 발표했어요. 리커창 총리가. 그 정도로 슬슬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경기를 살리기 위함으로.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중국이 이제 슬슬 움직일 건데 돈을 풀어놨던 거를 기반으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의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건설주 또는 그 중국의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건설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또 우리나라 업체들 몇 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공부를 해도 조금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이 아쉬우면 우리나라 거 쓰겠지만 아, 자체적으로? 예.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중국에게 좀 발을 좀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좀 괘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걸 쓴다? 써줄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투자하기에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안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태조 이방원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모두가 다 아는 호재는 이미 호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듯이 모두가 환호성을 칠 때는 곧 폭탄 터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 태조 이방원 떠들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가 많을까요? 태조 이방원에서? 적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러한 탈세계 움직임이 단계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오르다가도 단계적으로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미 한 차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떨굴 때 시장이 지켜준다면 시장이 버텨주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이 또 올라야 되거든요. 다른 종목 뭐 올릴까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유럽이 투자했던 것 따라서 태조 이방원이 올랐으면 반대 진영인 중국이 투자하는 것에 따른 수혜주를 올릴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림상. 1차적으로 건설 장비, 2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2위 국가입니다. GDP 2위 국가예요. 근데 그러한 중국의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산업이에요. 중국은 누구보다 또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돈을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사실 디지털 산업이 크기 위한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또 클 수 있었던 게 알고리즘 시스템인데 알고리즘도 다 빅데이터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빅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개인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그리고 플랫폼화가 돼야 돼요. 근데 민주국가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으니까.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너네 이거 무조건 써. 그리고 개인정보 다 허용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빅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돈을 심지어 국가에서 투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디지털 산업에 중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75조 원씩 투자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근데 이러한 중국이 올해 2월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동수서산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상대적으로 북경이 위치한 동쪽이 상대적인 선진 지역이에요. 되게 잘 살아요. 동쪽이. 상대적으로 서쪽은 좀 못 살아요. 동쪽이 개발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도 동쪽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동쪽에 막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인 특성상 동쪽이 서쪽보다 조금 기온이 높아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쓸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슈퍼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슈퍼컴퓨터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쓰시면 뭐 나와요? 발열. 열 나와요. 그 열을 최대한 냉각시켜 줘야 돼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기 필요하죠. 전기 값이 최근에 계속 올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뜩이나 동쪽의 기온도 높아요. 자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깔아야 될 슈퍼컴퓨터는 늘어나는데 전기값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의 지역 균형 차이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쪽으로 이동시켜라. 서쪽은 지리상 기온도 낮고 서늘해요. 그래서 전기값이 그렇게 많이 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땅덩어리가 많은데 또 사람이 적어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전기를 또 많이 쓸 수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슈퍼컴퓨터 들어가서 해라 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옮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컴퓨터 옮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옮겨야 됩니다. 이 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대이동이 나오는 거죠. 대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투자 포인트는 또 뭔가? 중국 빅테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5G 장비들 왜냐하면 통신만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반도체 칩, 뭐 PCB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인프라가 깔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국은 동이나 서나 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빵빵한 데이터가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완전한 4차 산업에 그냥 폭풍 성장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예를 들어 메타버스, 자율주행, IoT 이러한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커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장에서 사실 이러한 빅테크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더더욱이 이러한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가 더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사실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런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사실 그래요. 아무렴 우리나라 거 쓰기 싫더라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인프라를 확 충해야 되는데 안 쓰고 100일까 싶어요. 당장에. 또 국내 주요 5G 반도체 업체 중에 또 중국과의 그런 고객사 관계도가 좀 끈끈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중국 IT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건설주 네. 그런 거 인프라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러면 혹시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 이러한 중국의 투자 움직임에 있어서 그게 사실 가장 좋은 투자 관점이긴 해요. 다만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은 중국 기업들은 믿지를 못해요. 좀 이상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가 뭐 이렇게 한번 확 하면 네, 또 기업 맞아요. 못하고만. 맞아요. 알리바바 같이 막 한 방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훅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그 중국 그러한 빅테크 데이터 센터들을 묶어놓은 ETF 상품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투자를 보셔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수빈쌤님 오늘 정말 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끝으로 네. 좀 혹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시장은 위기가 맞습니다. 위기가 맞지만 위기 속에도 기회가 피어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듯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왜 안 좋지? 라는 주요 핵심 키워드를 딱 뽑아만 낼 줄 알면은 이로 또 파생되는 또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무 내 주식을 다 확 갖다 찍기보다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힘들지만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너무 눈에 불을 켜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좀 떨어져서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 좀 되셔서 여러분들 다들 좀 잘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들으면서 참 느꼈던 게 이게 시장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짚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빨려들듯이 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한번 오셔가지고 또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빈쌤님 오늘 요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